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이 게시물에 올렸던 것처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아마 행정학 공부하시면서 기출 문제에도 가끔 나오고 또 내용 보실 때마다 좀 어려웠던 내용이실 거예요. 아마 내용이 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일 텐데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예술이나 아니면 건축 다양한 이 분야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행정학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를 하셔야겠죠.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보셨던 기출 문제들은 전부 특정 저자의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국내 학자들이 일부 이제 발췌를 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뭐 행정학에서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뭐 건축이나 예술 쪽으로 좀 잘못 오해하시고 또 어렵게 이해를 하고 계시길래 제가 이번에 원래 저자 책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법한 내용으로 좀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그림에도 이렇게 표지에 보면은 아마 다른 기출 문제 보셨겠지만 존 파머란 학자가 있어요. 자, 이 존 파머란 학자가 있고요. 이 존 파머란 학자가 이제 그 책을 적었어요. 책을 하나 적었는데 그 책이 이 행정학의 언어라는 책이 행정학 언어.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행정학의 언어라는 책이 있고요. 그래서 제목 보시면 또 Language of Public Administration이죠. 행정학 언어라는 책이 있고요. 이 책에 보면은 밑에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제 관료제, 그 다음에 모더니티,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마 일부 기출 문제에서는 구체적으로 파머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데이비드 존 파머라는 학자가 전 행정학 언어에서 사실 그 우리 기출 문제의 어떤 그 원천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뒤에 제가 먼저 이 책을 여기 좀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또 이 원서다 보니까 또 나온 지도 좀 출간된 지도 오래되고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얼마 전에 또 아마존으로 직구를 해가지고 좀 가져온 책이고 국내 번역서도 있긴 한데 국내 번역서도 되게 예전에 번역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매끈하게는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서하고 저도 이제 번역서 좀 같이 보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했고요. 전체 제목을 보시면은 사실 그 힌트가 좀 많이 들어있어요. 힌트가. 그래서 제목 안에 목차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더니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그 특수주의의 한계, 그 다음에 뭐 과학주의의 한계, 뭐 이런 거 아마 기출문제 선지를 보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행정학에서 다양한 외국 학자들이 나오는데 그 특히 객관식 문제에서는 그 학자들의 어떤 그 저서의 내용을 뭐 상세하게 물어보기보다는 거의 목차 제목 수준에서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하죠. 사실 그 내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두 문자로 좀 외우신 거 있죠. 그 포스트 모더니티 해가지고 상상가, 그 다음에 해체, 그 다음에 영역 해체, 그 다음 타자성. 그래서 제가 두 문자로 이렇게 상해영타 이렇게 막 외우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사실 보시면 거기 내용이 네 가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영역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티를 사실은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존 파머 학자가 행정 이론을 이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도 사실 책이 원서기도 하고 또 번역서를 보더라도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내용을 다 소개시켜 드리긴 어렵고 저도 뭐 이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행정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를 전체 한 번 정도 정확하게 하셨으면은 제가 오늘 드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만 일단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 책의 내용 이런 게 돼 있어요. 이 책은 포스트 모던적 시각에서 공공 관료제, 아까 제목 책 부제에 관료제가 있었잖아요. 뷰로크라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료제에 대한 관한 사고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혁명을 가져왔는지, 기존의 어떤 모더니티는 일반적인 과거의 행정 이론을 우리가 모더니티적이라고 봤어 이 책에서는. 그래서 뭐 여기 뭐 뒤에도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존의 어떤 막스 베버의 관료제라든가 아니면은 사이먼의 행태론 이런 것들은 좀 모더니즘 관점에서 이
파먼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한계들을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더니티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이 모더니티는 인간이란 주체와 인간 이성 힘의 성격에 관해 뚜렷한 핵심적인 가정과 신념이래 신념. 여기서 모더니티 핵심 뭐냐면 인간 이성. 인간 이성. 인간 이성으로서 모든 현상을 잘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을 깔고 있어요. 모더니티에서는. 그러니까 막스 웨버의 관료제를 생각해 보시더라도 관료제라는 것은 결국은 대규모 조직을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인간의 어떤 이성이 기반, 즉 합리성이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사이먼의 행태주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이먼의 행태론이라는 책을 보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합리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 합리성을 강조하는 관점이 모더니티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한계를 먼저 이 책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한계를 지적하고 있냐? 특수주의 한계. 특수주의 한계. 아마 이 특수주의 한계라는 표현도 아마 기출 문제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특수주의 한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니스카넨의 모형 있죠. 니스카넨의 모형은 예상극대화 모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상극대화 모형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관료들이 자신의 어떤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자신이 속해 있는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이게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존 파먼 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니스카넨 모형은 순환 보직이 그러니까 이 순환 보직이 적은 미국에서는 잘 작동할 수 있어요. 미국의 어떤 행정은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순환보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입직한 다음에 한 가지만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다양하게 근무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책에 이제 파모도 얘기하고 있어요. 영국 등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영국 등 인사이동이 많은 국가에서는 이 니스카넬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잠깐 내 사업을 하다가 또 다른 부서 하고 또 다른 부서 할 텐데 그렇다면 내가 굳이 나의 부서 혹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을 극대화하는 게 과연 나한테 이득일까? 아니죠, 그죠?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근무하는 부서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 내가 담당하는 업무가 좀 오랫동안 담당을 하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담당하는 부서나 예산의 사업의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동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리스카넨의 모형은 미국같이 순환보직이 적은 국가에만 잘 적합한 이론이지 실제로 우리나라나 영국 같은 순환보직이 잦은 순환보직이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이게 니스카넨 이론이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특수주의. 그러니까 미국 같은 국가엔 잘 들어맞지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게 이제 특수주의 한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모더니티 해가지고 또 과학주의 한계라 했을 때 사실은 과학주의 한계하면서 사이먼을 예시를 들고 있어요. 우리 사이먼의 행태주의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과 가치를 분리해서 사실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사이먼의 행태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연구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것에 한정된다는 거.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런 뭐 사실에 대한 어떤 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행정 윤리, 즉 가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주의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학주의의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그 파머의 행정학의 언어는 이 사이먼 행태주의 입장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살펴보실 게 또 모더니티 해가지고 기술주의 한계도 언급하고 있어요. 기술주의 한계. 우리 아마 조직 파트에서 TQM 배우셨죠? 총체적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총론에서 정부 재창조론,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 신공공 관리론을 포함이 되어 있는 정부 재창조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고 있냐면 이러한 전부 다 행정의 관리 기술이죠. 우리 이제 NPN 같은 경우에 결국은 행정의 내부적으로 경영기법 도입하자는 게 그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효용성이 유행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저게 유행했고 뭐 80년대부터는 또 NPM이 유행했고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그게 뭐 정말로 굉장히 뭐 효용성이 있는 이론이라서 도입이 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유행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총론을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신공공 관리론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각 서구 국가들에서 막 유행처럼 번졌잖아요. 무비판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비판적인 이론도 나왔잖아요. 그만큼 파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머도 야 이게 신공공 관리론 같은 행정개혁이 결국 유행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해서도 좀 비판하고 있어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기법 뭐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기법은 고전적인 조직 이론에 속하면서 이 관리자 말 그대로 근로자한테 좋은 건 아니죠. 능률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근로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노는 인력 없이 쉬는 인력 없이 철저하게 잘 활용할까 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행정의 윤리적인 부분이 고려 안 됐다는 거죠. 윤리적인 부분에서 오로지 능률만 따지면은 행정윤리는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 한계가 있다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 기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행정윤리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우리 정리 좀 해보면은 모더니티를 대표하는 다양한 우리 이론들 있죠. 이론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니스칸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라든가 아니면 사이먼의 행태주의, 그 다음에 정부 재창조론, 그 다음에 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 이성에 기반해서 이 고안해낸 이론들이지만 이제 실제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모더니티에 대한 한계를 지적을 했으니까 이제 포스트 모더니티에서 말하고 있는 다양한 특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중간에 제가 뭐 기업의 한계나 회사의 한계, 뭐 방언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스킵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불필요한 내용들이니까. 포스트 모더니티 첫 번째가 뭐냐면 상상. 여기서 우리가 두 문자로 상상, 뭐 영역 해체 뭐 이렇게 이제 두 문자면 외우고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상상은 뭐냐면 베버가 생각하는 것에 벗어난 거. 막스 베버의 관료제 있죠. 관료제라는 결국은 대규모 조직을 이렇게 관리하면은 능률적일 거다라는 게 막스 베버의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리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 상상이다. 그리고 시민과의 상호작용과 행정 내부 운영에서 규칙과 절차를 만들지 않는 규칙과 절차를 만드는 건 사실 전부 다 막스 웨버의 갈로제 이론이잖아요. 그거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봐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어떤 예시를 들고 있냐면 미국은 규칙과 절차가 너무 많다는 거죠. 막스 웨버에 보면 규칙과 절차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규칙과 절차가 너무 많아서 일선에 특히 일선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경찰관들이 그 수많은 규칙과 절차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집행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우리 사실 막스 베버 관료제의 어떤 비판이 있잖아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여기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고객들이 규칙 준수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게 과잉동조잖아요. 과잉동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거 말하는 관료제 이거 다 옳은 게 아니야. 이거로 좀 벗어나자. 이게 상상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해체 혹은 탈구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관료적 해체라고 해요. 관료적 해체.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제가 세부 좀 적어놨는데 모더니즘적인 행정 이론과 실체의 기초를 구성한 설화라는 단어 그래 내가 설화라는 단어 저도 이게 좀 단어가 좀 와닿잖아 갖고 보니까 이야기 이게 이야기 좋은 건 나레티브스 들었는데 이야기를 해체해보자. 해체한 단어가 좀 어렵죠. 역시나 잘 와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기존의 어떤 모더니즘적인 행정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자. 이 정도라면 좀 와닿으실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 행정 이론이 말하는 게 과연 맞는가? 걔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가장 맞을까? 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볼게요. 첫 번째, 행정 이론의 목적은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설화라는 이건 결국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당위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행정 이론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과연 이게 맞을까? 자, 이제 그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뭐냐면 행정 이론의 목적 객관적이어야 한다면은 결국은 객관적일수록 더 좋은 이론이라는 어떤 그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만약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지리스 우리 앞에 이제 조직에서 배우셨죠.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이 있잖아요. 미성숙 성숙 이론. 특히 이제 이 조직 구성원이 미성숙 단계, 성숙 단계 나아간다고 하고 특히나 성숙이는 우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아실현적인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가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아지리스라는 사람이 사이먼의 행정 행태론을 읽는다면
합리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아 실현을 배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지리스 입장에서는 사이먼 물론 노벨상 받긴 했지만 사이먼의 이론이 이거 뭐 자아 실현에 대한 인간관을 전혀 가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아지리스 입장에서는 이 사이먼의 행태주의가 부적절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이먼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행정 이론의 객관화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학자 아지리스한 학자가 봤을 때는 그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 자아 실현에 대한 인간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아지리스 입장에서는 사이먼 같은 합리적 인간의 조직 이론은 부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특히나 더 복잡하고 인간주의적인 모형과 규범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이먼 행태주의는 어때요? 사실과 가치를 구분해서 사실에 대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아지리스가 보기에는 이게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이먼으로 대표되는 행정 이론은 객관적이 된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런 객관적이 한다는 어떤 설화를 해체해 보자. 완전히 설화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설화를 이제 해체해 보냐? 능률성이 행정 실무의 목표라는 설화. 얘는 이론적인 측면이고 얘는 이제 실무적인 측면에서 마치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는 능률성을 추구해야 된다. 그게 마땅히 공무원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비판이죠. 내용을 보시면 능률성이 하나의 규범적인 이상이라면 능률성에 대한 파레토의 개념이나 효용 극도의 개념과는 모두 정당한 결과를 보장하지 못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파레토 최적 혹은 효용 극대화 제가 이 총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내용 보면 이 한계가 그 기출 문제도 나오죠. 왜냐 형평성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행정 실무적으로는 능률성이 최고의 가치야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설화라는 거는 실제로 봤을 때 형평성도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얘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영역 해체죠. 영역 해체. 탈영역화라고 부르기도 하죠. 기출문제에 따라서는. 자, 이렇게 해요.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조직을 전공한 사람은 조직 문제 측면에서 보는 거고 경제학자는 경제 문제를 보고 사회학자는 또 그러니까 학문적인 배경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을 달리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모더니티의 특징은 전문성과 전문 분야의 확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특히나 우리 저기 비교 행정론에서도 나오죠. 그 이제 리그스의 프리즘 모임 보면 그렇잖아요. 과거에 이제 융합 사회에서 분화 사회로 나간다. 그 분화 사회 특징이 굉장히 영역별로 전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문화의 확산이 있다는 모더니티 특징으로 봤어요. 파머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결국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는 이러한 전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인위적. 사람들이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근대화가 되겠다면서 학문적인 전문화가 세분화시켰을 뿐이지 그거는 이제 그러한 시대는 끝이 났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공공선택론 예를 들어서 공공선택론 같은 경우는 행정학을 연구할 때 경제학적 기법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경제학하고 행정하고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죠. 특히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정책 파트에서 배우셨겠지만 다양한 행정 이론들을 다 접목하려고 다양한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를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정책학에서는. 그래서 이런 경계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모더니티는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좀 강조했다면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티 관점에서 어떤 영역 해체는 학문 간의 어떤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타자성이라는 개념입니다. 타자성 이런 표현을 타자성은 도덕적 타인에 대한 관심이라 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모든 이 정부가 혹은 공무원이 하는 모든 행정행위는 고객, 그 다음에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는 부하직원 또 상급자 다양한 사람한테 사실 영향을 미치죠. 공무원들의 활동 특히 다양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능률성이 아니라면 도덕적인 문제가 행정가에 더 적실성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능률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결국은 일반적인 공무원들한테는 무엇이 중요하냐? 도덕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이 더 중요하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공무원들은 능률성 말고 다른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할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행정이라는 말도 나오는 반행정 단어 어렵죠. 반행정은 어떤 거냐? 행정적이고 관료적인 권력 없이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권력 없이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기존의 관료제에서는 굉장히 공무원들이 권력적인
활동을 했다면 이 그러지 말고 행정 서비스 제공할 때 권력 없이 사업을 수행하자 하면서 그 반행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두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 첫 번째 개방성이에요. 개방성. 개방성은 행정이 모든 결정에 있을 때 특히 시민들의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의사결정, 폐쇄적이란 말은 이 행정하고 특히 외부에 있는 시민들하고의 단절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개방해서 다양한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의사결정하자. 만약에 권력적인 활동을 했다면은 의견 들을 필요 없죠. 그냥 행정 내부적 의사결정을 해서 그냥 집행하면 되니까. 그다음 다양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다양성은 어떤 표현이냐면 다양한 시각들을 수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과 직원들과 시민들을 정형화된 타입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약간 관련 없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립스키 좀 가져와봤어요. 립스키 일상관료제는 아시죠? 일상관료제에서 일상관료는 정형화랑 단순화로 대응한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고객들의 어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류를 단순화시켜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대응한다. 뭐 이게 이제 정형화랑 단순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잘 들어서 의사결정하자. 이게 이제 다양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어려웠던 그 존 파머하고 존 파머의 행정학의 언어 그리고 특히나 이제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학에서 주요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학을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을 한번 보셔야 다 100%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양한 이론들을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 혹시나 좀 다르게 알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수험생들 중에서는 특히나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해가 잘 안 돼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포스트 모더니티에 대해서 다양한 영상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영역이 전혀 다르고 또 워낙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영역별로 다양하게 예시를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실 필요 없이 제 영상 가지고 딱 정리를 하시면 돼요. 혹시나 이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잘못 알고 있다, 혹은 좀 이상하게 알고 있다, 그럼 제 영상 링크에서 보여주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 영상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